고민 끝에 사연을 보냈는데 쓰다 보니 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지른 행동에 찬반 댓글들이 엇갈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어주시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에 만나서 사귀다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죠.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에 빠른 나이가 아니었기에 서둘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첫째를 낳아 정신없이 기르다가 또 임신을 하게 되었고 둘째까지 낳아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애들 키우면서 회사 다니는 게 뭐 가능이나 했겠나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독박 육아를 하며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만 전념해왔습니다. 큰애가 중학교, 작은애가 초등학교를 가는 나이가 되자 이제야 조금 시간이 생겨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배움 지원을 적극 활용해서 저는 40의 나이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걸 시어머니께서는 너무 좋아라 하셨습니다. 그동안 애들 혼자 키우느라 살림하랴 정말 고생 많았다. 회사 다니다가 못 다니고 계속 집에서 애들이랑 씨름하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내가 모르겠냐. 당연히 잘 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또다시 공부해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다니 정말 대견스럽다 우리 며느리. 이제 곧 출근하게 되면 출퇴근하느라 바쁠 테니 내가 현영이 끝나는 시간 맞춰서 간식도 해놓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머님, 정말 이렇게 먼저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계속 애들 둘 키우느라 힘든 건 사실이었지만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다시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중간중간 어머님께서 계속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앞으로도 정말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퇴근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볼게요. 정말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너무 든든해요. 그래, 현수도 중학생이면 이제 다 컸고 현영이도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몸 걱정이고 이제 다 키워놓았는데 너도 네 일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아직 몸이 성해서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집안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선은 출퇴근하고 일하는 거 적응하는 데 집중해라. 네, 어머님.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는 만큼 얼른 적응하도록 할게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평소에도 아이들 돌보는 것을 다행히도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하던 당시에도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남편과도 사이가 좋았지만 결혼 후에는 남편보다 늘 따스하게 대해주시고 배려심 넘치는 저희 시어머니 덕분에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운 좋게도 집에서 가까운 복지회관에 경력단절 여성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취직할 수 있게 되었고 집을 벗어나 다시 월급을 받으면서 사회인으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요. 여보, 축하해. 집에서 가까운 곳에 배정되었다며? 너무 잘 됐다. 그동안 여보가 힘들게 공부하고 준비한 보람이 있네. 애들도 엄청 좋아하지. 난 여보가 내 아내라서 정말 자랑스럽다. 다시 공부하고 시험 치고 합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팔불출이야 정말. 여보는 누가 들으면 진짜 팔불출인 줄 알 거야. 아니다. 너무 사이가 좋아서 불륜인 줄 알려나? 결혼하고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항상 여보가 나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고 축하해주고. 난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이게 다 여보랑 어머님 덕분이지만 고마워 여보. 팔불출 좋지. 내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불륜으로 보면 또 어때? 우리 사이가 그만큼 좋다는 증거인걸? 남들 어떻게 보든 난 신경 안 써. 우리 여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그나저나 현수랑 현영이는 어디 갔대? 통 안 보이네. 원래였으면 달려나와서 엄마한테 축하한다고 뽀뽀세를 했을 애들이. 오늘은 현수랑 현영이 둘 다 어머님네 가서 자고기를 했지. 어머님께서 특별히 오늘 여보랑 단둘이서 축하 파티 거하게 하라고. 애들은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하더라고. 신경 쓰지 말고 오늘을 즐기라고 하시네. 아니, 내가 여보랑 단둘이 오붓하게 한잔하고 싶었던 거 어찌하시고. 역시 우리 엄마가 센스가 있으시다니까. 정말 대단하셔. 그러면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때? 얼마 만에 둘이서 외출하는 거야. 난 너무 좋지. 그럼 나가롯으로 갈아입고 올게. 여보가 예약 좀 해줘요. 우리 좋아하는 소고기집 있잖아. 거기 가서 와인에 한우 먹자. 시어머니께서 제가 근처 복지관에 취직했다는 걸 알고는 남편과 저 둘만의 시간을 보내라고 아이들을 댁에서 하루 재워주겠다고 데리러 가시기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질투할 정도로 저는 정말 복받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남편과도 사이가 너무 좋아서 다른 친구들이 그게 가능하냐고 되물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났지만 저도 남편도 서로가 처음이라서요. 오히려 남자라고는 현재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도 제가 첫사랑이라 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더 서로 잘하게 되고 애틋하고 그런 게 있다고 해야 될까요? 혼전 임신으로 곤란해하고 불안해하던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평생을 책임지겠다고 해준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남편과 평생을 함께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고 한눈을 팔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한없이 행복할 것 같았던 저의 인생에 예고 없이 들이닥친 이 불행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남편, 시어머니의 지지를 받으며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했고 어느덧 그렇게 2년이 순식간에 흘러가더라고요.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주민분들에게 적절한 정책과 혜택 등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는 일이 저의 적성에 딱 맞는 일이더라고요. 국가에 도움이 되는 공무원으로 일한다는 보람도 있었고요.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정말 하루하루가 바쁘게 흘러갔지만 그래도 그만큼 즐겁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정말 너무 피곤해서 녹초가 되고 말았죠.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생겼다면 생겼달까요? 일을 다시 시작하고 나서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 뜸해지기는 했었거든요. 제가 일하는 동시에 남편도 회사에서 하필 일이 더 많아서 피곤해진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것이 잘못이었던 걸까요? 저 또한 병원에서 시달리다가 돌아오고 나니 피곤해서 그렇게 믿고 넘어가 버렸던 제 자신이 한심할 정도니까요. 남편을 철저하게 믿었던 저를 남편은 정말 철저하게 배신했더라고요. 남편은 이런 저를 두고 바람을 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서 천만 다행이었지만 정말 끔찍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고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 바로 이런 기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버렸거든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팔짱 끼고 술 마시고 모텔로 들어가는 걸 제 동료 사회복지쌤이 봐버렸다는 건 우연이 아니겠죠. 처음 그 말을 사회복지쌤한테 듣고서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럴 리 없다고 잘못 보신 거 아니냐고 호통을 치면서 말도 안 된다고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남편의 관계가 서운해졌던 것을 떠올리게 되었고 이내 진짜냐고 물으면서 울다가 동료 사회복지쌤이 몰래 찍은 남편의 사진을 보여줘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주저앉아서 멍하니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죠. 도저히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더군요. 틀림없는 제 남편의 얼굴이었거든요. 그 순간 제 눈에 뿌옇게 차오르는 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배신감과 처절한 좌절감에서 나오는 이 눈물이 마르기 전에 저는 남편에게 달려가 따져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떠오른 건 저를 위해 늘 먼저 도움을 주셨던 시어머님이었습니다. 당장 퇴근 후 남편의 얼굴을 보면 눈물만 하염없이 차오를 것 같아서 우선 무작정 시어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갑자기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한테밖에 이야기할 곳이 없어서 그랬어요. 어머님, 저 이제 어떡하죠? 저랑 같이 일하는 사회복지쌤이 저희 남편이 다른 여자와 팔짱 끼고 술 마시고 모텔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네요. 그 사진도 있어요. 방금 확인하고 왔고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남편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정말이냐? 사진까지 봤다고? 그 동료 사회복지 선생이라는 양반은 믿을 만한 사람인 거고? 그럼요, 어머님. 제가 방금 제 두 눈으로 톡톡히 보고 왔다니까요. 정말 평생 안 그럴 것 같던 그 사람이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고요. 저 이제 어떻게 살죠? 앞으로 그 사람 얼굴 어떻게 봐요? 애들 키울 자신도 없어요, 어머님. 저 너무 막막해서 정말 미치겠어요. 아니, 이년아.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너랑 다르게 내 아들은 대기업에서 일하잖니.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스트레스를 일회성으로 좀 다른 여자랑 풀 수도 있는 거지. 그동안 네가 일에 적응한다고 우리 아들한테 소홀했던 건 사실 아니냐. 네 잘못도 있다 이거야. 알겠어? 오냐 오냐 하면서 그동안 애들도 봐주고 편의를 봐줬더니 시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말이었어. 어머님, 갑자기 저한테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알던 어머님이 아니시잖아요. 이러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이거 꿈이죠. 그런 거죠. 어머님은 그러면 남편이 바람피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고요? 참 말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애들 밥도 해먹이고, 응? 집안일도 도와주고 했잖니. 그런 거를 봐서 그냥 넘어갈 생각을 해야지. 너네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그렇게 쉽게 남편을 몰아세우려고 했다는 게, 이래서 평소에 잘해줘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 딱 맞다. 응?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나 듣고 사는 내가 등신이지 등신이야. 갑자기 태도를 180도 돌변하여 상간녀와 바람난 남편을 두둔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남자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소홀한 제 잘못이라는 시어머니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님 연상에 가래침을 모아 kak퇴 뱉어버리고 이렇게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개거품을 물면서 부들부들 떨으시더라고요. 자업자득인 거죠. 그동안 정말 저를 생각해서 잘해주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남편의 불륜을 알고 두둔하기 위한 밑작업이었다니 말이죠. 정말 배신감에 쉽사리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현수와 현영이를 생각하니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뭐야? 지금 시어머니한테 감히 가래침을 뱉은 거냐? 아니 못 배워 먹어도 정도가 있지 세상에.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본인이 등신이라고요. 등신한텐 이래도 되는 거죠? 어머니, 남편이 불륜인 걸 알았으면, 그거 알고 도와주신 건 줄 알았으면 절대 어머님 도움 안 받을 거예요. 아세요? 제가 그렇게 머저리같이 보이셨다면 정말 크게 착각하신 거라고요. 저는 애들이 기다려서 가볼게요. 그럼 이만.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 아이들 얼굴을 어찌 봐야 할지 정말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선 남편이랑 이야기를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집 앞 카페에서 눈물을 훔치며 아이들은 일단 모르게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겨우 이성을 다시 찾아서 아이들에게 오늘은 할머니 댁에 가 있으라고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급하게 집에 일이 생긴 것 같아서 할머니 댁에 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핑계를 대고 말이죠. 그렇게 둘러대고 아이들이 떠난 집안에서 저는 남편이 오기만을 이를 갈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남편이 오지 않기를 어디 가서 콱 사고라도 나서 죽어버리길 바라면서 말이죠. 상간녀와 바람을 펴도 죽어버리면 보험금은 저와 제 아이들 몫이 될 테니까요. 정말 그렇게 바람을 핀 게 사실이라면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보통 때와 다름없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은 저의 싸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할 얘기 있으면 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그렇게 노려보지만 말고 할 말 있으면 해.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뜸을 들여? 얼른 하고 싶은 말만 해. 난 준비되어 있으니까. 정말 뻔뻔하네.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내가 알던 내 남편이 맞아? 어머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180도 다른 모습으로 날 대할 수가 있어? 내가 14년 넘게 살아온 내 남편이 정말 불륜을 저지른 게 맞냐고. 어떻게 나를 두고 이렇게 다른 여자랑 그것도 동네에서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나 증거도 있어. 사진으로 봤다고. 나한테 네가 어떻게 그래 어떻게. 내가 입에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래 미안하다. 우리 이혼하자. 안 그래도 이야기하려고 했었어. 당신이 먼저 벌써 알아버렸네. 나 그 여자 진심으로 사랑해. 그 여자는 내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준 사람이야. 난 이제 당신이 아니라 바로 그 여자를 책임지고 싶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애들 키우는 데만 집중하면서 정작 우리 둘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뭐라고? 뭐? 책임을 지고 싶다고? 책임이라는 단어 뜻을 알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나랑 당신 애들은? 우리 현수랑 현영이는 뭔 죄야? 그게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할 소리야? 책임을 질 거면 네 자식들을 책임져야지. 뭣도 모르고 네 자식들 키우느라 뼈 빠지게 고생한 나부터 책임져야지.
평생 책임진다며. 책임진다며. 정말 미안한데 이제 어떻게 말하든 소용없어. 내 마음은 이미 진작에 떠버렸어. 벌써 2년이야. 이런 생활한 지도. 그동안 연기하면서 아무 일 없는 척 사는 게 오히려 괴로웠다고.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이런 날 잡으려고 하지 마. 날 놓아줘, 제발. 부탁이야. 이렇게 부탁할게. 나 그 여자랑 살고 싶어. 내 소원이야. 그러니 날 놔줘. 뭐? 지금 뭐라고 했어?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 그 여자랑 살고 싶어서 그래서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정말 그래? 우리 현수랑 현혁인 버려두고 고작 그 여자한테 가버리겠다는 거야? 아, 그래. 내가 나쁜 놈이야. 애들한테 미안하고 당신한테도 정말 미안해. 그치만 나도 그동안 괴로웠다는 것만 알아줘. 그 이혼 서류 서랍에 있어. 당신 것만 작성해서 책상 위에 올려놔줘. 내 건 작성해놨으니까 나 오늘은 나가서 잘게. 미안. 저를 지탱하고 있던 온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서류까지 이미 준비해놨다는 말에 저는 그만 넋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쓰러지니까 병원에 데려가긴 했더라고요. 눈을 뜨니까 머리가 핑글 도는 느낌이었고 너무 답답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직도 멍하고 이게 차라리 꿈이라고 믿고 싶은 그 느낌.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실까요? 링거를 맞다가 이른 아침에 깨어났는데 너무나도 미운 남편이 제 옆에 엎드려서 자고 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남편의 머리를 쥐어뜯고 소리 지르며 나가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힘이 제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신을 잃고 누웠다가 깨어보니 남편은 짐을 싸서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을 완전히 나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혼자가 되어버렸죠. 그 두려움보다 저를 크게 짓누른 건 아빠 없이 살아가게 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요? 남편이 바람난 게 제가 그동안 직장에 적응하고 열심히 사느라 남편에게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기도 했었죠. 여러 가지 감정과 혼란스러움이 저를 괴롭혀왔고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한마디로 정말 풍비박산이 난 상태였습니다. 정말 혼자서 이 감정들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고 분노, 슬픔, 배신감, 혼란 등 다양한 감정이 여러 겹으로 얽혀서 저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어요.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된 건 남편의 2년간의 불륜으로 이혼하게 된 이 상황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남편의 선택은 그의 책임이며 저는 이 상황에서 피해자일 뿐이니까요. 제 내면에서 나오는 진심은 저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파도처럼 흘러오는 수많은 감정과 혼란 속에서 열심히 같이 잘 살아보자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취직하고 일하는 저를 그렇게 한순간에 배신해버린 남편에게 너무도 화가 나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다시 남편을 생각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기를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마음도 몸도 떠난 사람을 제가 붙잡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한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죠. 그렇게 이혼을 당하고 비참하게 산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걸로 끝이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저의 한많은 인생에도 꽃필 날이 다시 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지원 없이도 현수와 현영이를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생활도 성실하게 했고 승진을 위한 공부도 놓치지 않았죠.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지금보다는 조금 먼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일하는 곳으로 옮겨달라고 기관에 신청을 했습니다. 마침 자리가 나서 운 좋게 전근을 갈 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바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너는 공무원 된지 몰랐네? 나 기억하지? 대학 때 너네과 선배였던 정기훈. 나 이 동네 오래 살았는데 다시 이 동네로 이사를 왔구나. 반갑다 야, 환영해. 우리 부서에서 일하게 된 걸. 기훈 선배?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저 선배 아직 여기 사는지 몰랐는데 이런 우연이. 저는 이번에 이쪽으로 다시 이사 왔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러게 말이야. 이런 우연이 또 있네. 신기하다. 내가 우리 동네랑 부서 소개도 시켜줄 테니까 나랑 점심 같이 먹을래? 선약 있으면 다른 날 먹어도 되고. 점심이요? 네, 좋아요. 오늘 왔는데 여기에서 점심 약속이 있으면 반칙이죠. 선배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든든하네요. 정말 잘 부탁드려요.
기훈 선배, 그럼 저 여기 자리 앉고 업무 시작하면 되는 걸까요? 그래. 내가 준 자료 한번 읽어보고 질문할 거 있으면 물어봐. 내가 오전 회의 끝나면 1대1로 딱 붙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첫날이니까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 제가 대학생 때 남편을 만나기 전 좋아했었던 대학 선배가 정말 놀랍게도 제가 전근 가게 된 기관에서 같은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우연이 있다니 정말 놀랐죠. 물론 지금은 애 둘이 있는 아줌마이지만 제 마음은 대학 때 선배를 만나길 기다리던 그 시절처럼 엄청나게 떨리더라고요. 선배는 여전히 다정하고 멋지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보다 오히려 더 멋있어진 것 같다고 하면 너무 콩깍지인 걸까요? 같이 일하다 보니 함께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전쟁 같은 사무실에서도 선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고 든든하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받은 상처가 선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잊혀지는 기분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선배랑 잘 되기를 처음부터 바란 건 물론 아니었습니다. 저도 선배도 40대 중반이고 누군가를 다시 만나기에는 쉽지 않은 결심을 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선배가 결혼을 한 건 알았지만 지금은 혼자인지 애는 있는지 등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가 같이 일하는 동료 사회복지사 쌤들끼리 점심을 먹다가 알게 되었죠. 그런데 차장님은 나이에 비해 진짜 너무 멋지시고 능력도 있으신데 왜 아직 재혼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니까요. 내가 우리 남편만 아니었으면 바로 대시했을 텐데 정말 아깝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소개팅도 잘 안 받으시고 당연히 아무래도 눈은 높으시겠지만 혹시 사별한 사모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요즘 세상에 혼자 백년만년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도 저희 남편만 아니었으면. 차장님 사별을 하셨구나. 저는 전혀 몰랐네요. 그럼 아이도 있으실까요? 너무 모르는 게 많네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맞네. 모를 수밖에 없죠. 차장님 인기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다 거절하시는 거 보면 눈 높으신 것 같아. 딸이 한 명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딸바 보이신 것 같던데 이런 아빠라면 내가 딸이어도 행복하겠어요. 교통사고로 사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안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이 동네 사셔서 차를 안 써도 되는 것도 있지만 참 안타깝더라고요. 딸이랑 같이 놀러 다니려고 할 때는 차가 있어야 편하실 텐데. 사모님께서 교통사고로 사별을... 너무 안 됐네요. 차 끌고 가야 되는 곳 있으면 제가 운전해야겠어요. 저 이래봬도 운전 잘하거든요. 전에 있던 기관에서 비품 옮기고 어르신분들한테 배달해야 되는 거 제가 차 운전해서 했었어요. 맡겨만 주세요. 우와, 능력자시네요. 비품 옮기고 배달 가는 거 정말 보통 일 아닌데. 보기보다 정말 강단이 있으신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차장님이랑은 대학 선후배 사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희보다 모르는 게 더 많으시네요. 그러게요. 별로 안 친한 대학 선후배셨나 봐요. 차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다 같이 친해지게 회의실에서 같이 회의라도 하자고 해야겠어요. 대학 때 엄청 친했던 건 아니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한 번도 못 봤던 터라 선배가 차장님이 결혼하신 건 알고 있었는데 사별하신 소식은 아예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저도 이 동네 살았었거든요. 차장님이 아직도 이 동네 산다고 하셔서 신기했는데 저도 이 동네 잘 아니까 앞으로 지원 갈 일 있으면 저 불러주세요. 네. 하여간 성격이 참 좋다니까. 좋아요. 그럴게요. 이제 그만 일어날까요? 벌써 점심시간 끝나버렸네요. 왜 이렇게 점심시간은 빨리만 가는지. 이러기 싫으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봉쌤은 참 부침성도 좋고 활달해서 좋아요. 먼저 도와준다고 하고 자주 부를게요, 그럼. 네, 너무 좋아요. 서로 돕고 살아야죠.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릴게요. 얼른 들어가요. 점심시간 오버하면 안 되잖아요. 새로 옮긴 기관의 다른 동료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친절하고 친해지기 쉬워서 참 좋았습니다. 괜히 제가 살던 동네에 선배가 있다니까 반갑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선배가 교통사고로 선배의 배우자가 사별을 했다는 게 안타까웠지만요. 제가 운전이 필요할 때마다 선배 대신 운전해주고 싶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 뭔지 아시겠나요? 저도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우리 첫째 아들 현수랑 둘째 딸 현영이 잘 키우는 것만 신경 쓰다가 늙을 줄 알았는데 제 인생에도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나타나 버렸거든요. 다른 쌤들이랑 엄청 친해진 것 같더라.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했어? 나 오늘 다른 기관 미팅이 있어서 같이 못 먹어서 아쉬웠었는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저는 선배랑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그리고 저한테는 첫째 아들 현수랑 둘째 딸 현영이가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정말 예쁘고 착한 그런 소중한 아들, 딸이에요. 그랬구나. 그럼 남편은? 남편도 잘해주고? 진이 너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라 남편이 정말 잘해줄 것 같은데. 정말 화목한 가정이겠다. 부럽네, 나는. 네. 선배는 따님이 있으시다고 아까 점심시간에 들었어요. 지금 혼자이신 이유도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혼해서 지금은 혼자예요. 저는 남편이 2년 동안 저를 두고 바람을 폈거든요. 그걸 바보같이 몰랐어요. 저 정말 한심하죠? 아니, 정말 한심하지 않아. 너도 혼자였구나. 그래, 세상에 당연한 건 없는 건데 내가 오히려 미안. 난 표정이 밝고 항상 웃는 얼굴이라서 가정에서도 사랑받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줄 알았어. 그만큼 아들이랑 딸이 참 예쁜 짓을 많이 하나 보다. 그렇지? 맞아요. 정말 착하고 바르게 자라줘서 고마운 아들이랑 딸이죠. 기훈 선배도 딸 바보라면서요? 딸이랑 엄청 친하죠. 벌써 그것까지 알고 있단 말이야? 친화력 엄청나네. 다른 사회복지쌤들도 진이 너를 좋게 보셨나 보다. 원래 그런 이야기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참 다행이네. 진이 네가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다 선배 덕분이죠 뭐. 선배랑 같은 곳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미소부터 지어지던걸요. 그리고 콧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좋게 보였나 봐요. 제가 웃고 있으니까요. 선배 덕분에 동네에 뭐가 바뀌었는지도 속속들이 알게 되고 참 고마워요. 나도 그래. 진이 네가 다시 여기 와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난 진이 네가 혼자가 아닌 줄 알고 일부러 거리를 좀 둔 거였는데 동병상련이었다니 이거 어쩌지 더 반가운걸? 저야말로 선배랑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앞으로는 더 자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선배만 괜찮다면 전 언제든 괜찮은데 물론 애들이랑 놀아주고 이야기해야 되는 시간은 빼고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엄마라서요. 난 그래서 오히려 더 부담이 줄었는걸? 나도 어쩔 수 없는 아빠라서 말이야. 딸이랑 꽤 친한 편이야. 사춘기인데도 내 딸은 나한테 잘해주거든. 엄마가 없어서 툴툴거릴 수도 있는데 말이지.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우리 딸한테 더 잘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달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말고 난 진이 네 이야기도 궁금한데. 제 이야기요? 어떤 이야기를 궁금해 하시는 건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네요. 저희 애들 이름도 얘기했고, 어떻게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다시 일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 모든 거 전부 다. 너 정말 몰랐구나. 내가 대학 때 너 좋아했던 거. 그때도 지금도 눈치가 없네, 봉진이. 반성해. 그때 네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겨버려서 고백 타이밍을 놓쳤지만 말이야. 선배, 그게 정말이에요? 날 좋아했다는 그 말 진짜냐고요? 저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이거 꿈 아니죠? 꿈 아니야. 속고만 살았어. 하여간 귀엽다니까. 우리 오늘부터 정식으로 만나보자. 물론 기관에는 비밀로 하고. 아무래도 신경이 너무 쓰일 것 같아서 너한테도 안 좋을 거고. 너무 좋아요. 선배도 저랑 같은 마음이었다니. 저도 사실 대학 때부터 선배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배를 이 기관에서 다시 만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다시 이 동네에서 선배랑 같이 걷고 밥 먹고 하는 것도 정말 꿈만 같았는데 더 꿈 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나 좀 꼬집어줘 봐요. 진짜 우리 사귀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말할까? 우리 사귄다고? 다른 직원들은 이 동네 안 사니까 괜찮잖아. 어때? 그렇게 선배와 이야기를 하다가 선배가 갑자기 대학 때부터 절 좋아해왔다고 고백을 하면서 정식으로 저는 선배와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의 남자친구가 된 선배를 보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안 믿깁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만큼 정말 꿈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선배와 사귀기로 하고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반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선배와 오래 만날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아들 현수와 둘째 딸 현영이를 불렀습니다. 현수야, 현영아, 오늘 저녁으로 치킨 맛있게 시켜 먹었어? 엄마가 늦어서 미안. 오늘 엄마가 너희한테 긴히 할 말이 있어서 불렀는데. 잠깐 시간 괜찮지?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남자친구 생겼구나. 우리 다 알고 있었는데. 드디어 정식으로 사귀기로 한 거야? 엄마 다 티나요. 우린 엄마가 행복한 거 보면 행복해. 우리 눈치 보지 말고 잘 만나봐요. 좋은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정식으로 만나볼 생각도 했을 거고, 그렇지? 맞아. 엄마, 우리도 더 이상 얘기들 아니라고. 다 알고 있었지. 엄마 남자친구 사진 보여줘. 너무 궁금하다. 잘생겼어? 우리 엄마 예쁘니까 잘생긴 아저씨 만나면 좋겠다. 엄마 축하해. 너희 언제 이렇게 다 컸어? 내가 눈치가 없었네. 나 빼고 내가 사랑에 빠져있는 걸 이렇게 다 알고 있었을 줄이야. 우리 현수랑 현영이가 응원해주니까 정말 눈물나게 고맙잖아? 아우, 이렇게 좋은 날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엄마 바보. 울지 마. 울면 바보랬어. 난 우리 엄마 우는 거 싫어. 엄마 말대로 이렇게 좋은 날 울긴 왜 울어? 오, 이게 엄마 남자친구야? 너무 잘생겼는데? 와, 우리 엄마 능력자. 너무 멋지다. 이 아저씨 멋지네. 근데 얼굴만 잘생긴 사람은 아니지? 이상한 사람이면 바로 버려버려. 엄마는 그럴 능력 충분히 되니까. 알겠지? 남자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 아주 듬직하네. 장가 가도 되겠어? 엄마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사실 엄마 대학 때 선후배 사이였고 지금 좋은 감정으로 잘 만나보기로 했어. 우리 아들 현수랑 딸 현영이가 이렇게 응원을 해주니까 정말 잘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너무 고마워. 눈치 없는 저만 빼고 정말 제 아이들은 다 눈치를 채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원래 표정 같은 걸 잘 못 숨기기는 하거든요.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오고 새로운 기관으로 출근하면서 눈에 띄게 밝아졌나 봅니다. 모두 아니, 이제는 남자친구라고 해야겠죠? 제 남자친구 덕분이죠. 그렇게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아주 잘 만나고 있답니다. 남자친구는 사귀니까 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전 남편보다 훨씬 더 말이죠. 그렇게 2년간 저를 기만하고 배신했던 전 남편의 불륜은 있고 이혼의 상처를 딛고 새 사랑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꼭 이럴 때 찾아오더라고요.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잠깐 시간 좀 내줘. 카페로 가자. 그런데 당신 얼굴이 아주 활짝 폈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난 당신 생각에 이렇게 걱정 가득이었는데. 뭐?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신 미쳤어? 어떻게 알고 왔어? 나 여기로 이사 온 건 어떻게 알고. 정말 짜증난다. 이제 와서 무슨 내 걱정이라도 주구장창 해온 것 마냥 가증스러운 놈. 당연히 나한테 감정 안 좋을 거 잘 알아. 그동안 양육비도 안 주고 갑자기 가버려서 힘들었지. 우리 엄마가 당신 돕겠다고 한 것도 모두 다 거절했다며. 혼자 애들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제 애들 곁에서 아빠 노릇 제대로 알면서 살고 싶어. 정말 그동안 미안했고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지? 그게 말이 돼? 네가 바람핀 게 자그마치 2년이야. 그 상간녀는 어디다 버리고 와서 지금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난 덱한테 전혀 관심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아, 있다. 증오의 감정. 그거 하나야. 우리 애들 아빠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했지. 넌 그 순간, 우리 집을 나선 순간 우리 현수랑 현영의 인생에서 끝난 거라고. 내가 다 잘못했다잖아. 그 상간녀랑은 헤어진 지 오래야. 혼자 지내다 보니 당신이랑 알콩달콩 잘 지냈던 세월만 떠오르더라. 그 상간녀랑 인연을 보낸 건 나의 관계이자 객기였어. 정말 잘못했어. 애들한테도 아빠가 필요하잖아. 당신 욕심에 애들한테서 아빠 빼앗지 말고. 뭐? 지금 끝까지 나 나쁜 사람으로, 한심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네. 참. 내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거든? 애들한테서 아빠를 뺏었다고 내가? 아니, 자기 발로 우리 애들이랑 멀어진 건 바로 당신이지. 당신이 애들한테 아빠라고 할 자격이나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그렇겐 절대 못 두지. 절대 안 돼. 돌아가. 다신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내가 잘못한 건 다 과거고 지난 일이잖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그렇게 표현한 건 잘못했어. 알았어. 알겠다고. 다 내 잘못이야. 우리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현수랑 현영이 잘 있지? 나 당신이랑도 다시 잘해보고 싶어.
그래서 온 거야. 쏙 꺼져버려. 지금 이 동네에서 당신을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말이야. 당신 불능 눈 감아주고 나한테 욕하던 시어머니랑 평생 둘이 천년만년 살아. 그러면 되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말 같지도 않은 말 늘어놓으면서 귀찮게 하지 마. 우리 애들한테 얼씬거리기만 해. 정말 그땐 접근 금지 신청을 해버릴 테니까. 그런다고 천륜이 끊어지겠어? 애들도 당신이랑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해. 그건 당신 욕심이지. 지금 만나는 사람도 없으면서 나랑 다시 합치면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튕겨? 진이 제 여자입니다. 누구시죠? 제 여자친구한테 정말 무례하시네요. 진이야, 괜찮아? 집에 가자. 그 순간 어떻게 알고 왔는지 남자친구가 와서 전 남편을 저지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힘든 시절 다 견뎌놓고 이제야 좋아하는 선배랑 사귀게 되었는데 회방을 놓는다니. 제 인생에 이렇게 도움 안 되는 인간이 또 있을까요?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제 남자친구는 남편에게 제대로 통쾌한 복수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전 남편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제 남자친구라고 나와서 전 남편한테 절 건들지 말라고 가라고 해주었으니까요. 이미 그걸로도 저에게는 남편에게 보내는 아주 큰 복수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술 더 떠서 아이들까지 이미 저희 남자친구와 친밀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센스 있게 받아쳐줬습니다. 오빠, 가자. 더 이상 이런 이상한 사람이랑 말 섞기 싫어. 오빠가 와줘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 집으로 가자. 현수랑 현영이가 오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잖아. 얼른 가자. 그러니까 말이야. 잠깐 나간 줄 알았는데 안 와서 걱정했잖아. 하여간 진이 너는 너무 예뻐서 탈을 하니까 이상한 사람들 꼬이면 바로 나 부르라고 했잖아. 애들 보러 가자. 주말에 애들이랑 놀러 갈 거 같이 준비하기로 했었잖아. 지금 둘이 쇼하는 거지? 둘이 정말 사귀기라도 한다는 거야? 우리 애들도 벌써 보여줬다고? 그럼 나는 애들이 아빠를 만나야지 이런 기생오라비 같은 놈이랑 뭘 한다는 건데 대체? 그건 당신이 알 거 없잖아. 과거에 당신한테나 가서 따져. 난 바빠서 이만. 가자 오빠.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무 사람도 아니니까. 당연하지. 전혀 신경 안 쓰여. 가자. 애들이 엄마 데려오라고 그랬다니까. 주말에 그 캠핑 갈 거 내가 찾아봤는데. 그렇게 저와 제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가는 걸 그저 바라만 보는 전 남편의 표정을 보니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전 남편을 따돌려 일부러 다른 쪽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까지 알아버리면 좋을 거 없다면서요. 그리고 전 남편이 찾아와서 놀랐겠다며 괜찮냐고 물어봐 주더라고요. 정말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남자친구가 아닌가요, 정말? 난 괜찮아, 고마워, 오빠. 우리 사귀기로 한 날 하필 재수없게 전 남편이 찾아올 줄이야. 평소에는 나타나지도 않다가 상간녀랑 헤어지고 외로워졌나 봐. 그런다고 우리 현수랑 현영이 얼굴 절대로 보여주나 봐라. 절대로 안 되지. 그렇고 말고. 당연하지. 이제 현수랑 현영이한테는 내가 있는걸. 그리고 우리 딸한테도 진이 너라는 좋은 엄마가 생길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신경 쓸 가치도 없는 놈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상대도 해주지 말고 잘 대처했어, 그지? 덕분에 정말 다행이야. 오빠가 타이밍 좋게 와줘서. 그런데 오빠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오빠 딸도 날 만나고 싶어해? 우리 애들은 오빠 사진 보여주니까 잘생겼다고 너무 멋지다고 하더라. 나도 우리 딸이랑 이야기하고 오는 길이야. 딸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물론 우리가 좀 더 만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네가 보고 싶어지더라고. 그래서 보러 나왔는데 타이밍 좋게 우리가 만난 거지. 고생했어, 전 남편 상대하느라. 역시 내 남자친구 너무 멋있어. 난 오빠 딸이랑 만나는 거 너무 좋아. 천천히 우리 현수랑 현영이랑 함께 알아가자. 오늘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잘 만나보자. 이제 집으로 갈까? 전 남편은 그 뒤로 자기가 상대도 안 된다는 걸 알았는지 찾아오지는 않더라고요. 찾아오더라도 어쩌겠어요. 현수랑 현영이도 아빠랑 함께하길 원하지는 않는걸요. 게다가 잘생긴 새아빠가 생길 판이라니 전 남편이 낄 자리가 전혀 없잖아요. 저는 아직도 불륜을 알게 되고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던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니까 불륜 한 번 정도는 괜찮다며 소홀하게 한 제 잘못이라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저한테 욕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당한 배신과 충격은 잊어지지 않으니까요. 불륜을 2년 동안이나 저지른 남편도 충격이었지만 그 불륜을 알면서도 감싸준 시어머니가 쌍으로 충격이었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집안에서 벗어나 이렇게 새 삶을 살 수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라도 제 남자친구와 새로운 제 인생 2막을 꿈꿀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지 마세요.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래도 되는 줄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자랑이기도 하지만 남편과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따끈따끈한 신혼생활을 누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눈만 마주쳐도 꿀 떨어지는 나날을 보내며 살고 있답니다. 사실 오늘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 심호흡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생각만 해도 열이 솟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시집살이의 시자도 몰랐던 제가 시댁에 들어와 겪은 일들은 제 인생을 다 합쳐도 모자랄 만큼 스트레스가 엄청난 일들이었어요. 친구들의 추천으로 지금부터 그 일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선배님들께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조언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확인해 볼게요. 남편과는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로 만났는데요. 남편은 회사에 이미 들어온 지 5년이 넘었던 터라 이미 경력이 쌓여있는 사람이었어요. 일 처리 속도도 빨랐고 뭐든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죠. 업무 능력이 좋아 곧잘 인정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편은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는데 그와 달리 저는 잔실수가 많아 혼나기도 많이 혼났어요. 저희 팀 과장님에게 불려가 한 번은 눈물 쏙 빠지게 혼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저를 위로하며 사이가 발전된 것이었죠. 회사 내에선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 상당히 조심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일로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비밀 유지는 역시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은밀히 서로만 아는 사인을 너무 자주 하여 들키고 말았고 그 후부턴 공식 사내 커플이 되어 연애를 하게 되었답니다.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소소하고 즐거운 행복이 가득했어요. 남편과 결혼을 망설이지 않고 결정하게 된 데는 저의 가정 환경에서 온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심지어 저희 엄마는 남편을 보자마자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내가 아들을 낳았으면 딱 우리 성주 씨였을 것 같아. 뭐랄까, 느낌이 그런데? 이런 말 실례인가요? 결혼을 허락받으러 온 자리에서 당연히 남편이 당황하여 얼을 타는 바람에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상당히 개방적인 편이셨어요. 뭐랄까, 자녀들을 방목하듯 키웠다고 할까요?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하기 싫다 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원할 때 하라고 하셨죠. 또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해 여기저기 저희를 끌고 다니셨는데요. 덕분에 저도 부모님을 닮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저와 성향이 아주 잘 맞더라고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해 회사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그 외적인 시간은 항상 저와 여행을 다니거나 소소한 경험들을 하면서 언젠가는 직장에서 벗어나 노트북 한 권만을 가지고 일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준이가 드디어 원하는 사람을 만났네. 아주 잘했다. 내가 보니까 사람이 진중하면서도 믿음직스러워 보여. 거기다 꼰대 같지도 않고. 엄마, 꼰대가 뭐야, 꼰대가. 사위 될 사람한테. 뭐 어때? 이제 가족들 사이인데. 니네 아빠 같지 않아? 난 아주 마음에 든다. 엄마는 젊은 꼰대가 더 무섭다며 호들갑이셨는데 남편이 그러지 않아 보여 좋다고 하더군요. 친정 부모님부터 오빠까지 남편을 마음에 들어해서 내심 좋았어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난관이 예상되었으니 바로 시아버지였죠. 남편은 어렸을 적 시어머니를 잃고 시아버지 아래에서만 자랐는데요. 사실 남편이 저처럼 여행을 좋아하게 된 이유에도 시아버지의 영향이 컸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자식에겐 엄마가 필요하다며 새어머니를 들이셨는데 틈만 나면 새어머니들과 싸우시는 바람에 집안에 물건들이 남아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엄마만 4명이었어. 말 다 했지?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하는 말에 놀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그중에서 남편을 구박하고 싫어하는 새어머니도 있었으니 남편은 언젠가부터 집이 싫어졌다고 했습니다. 학창시절엔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거의 학교에 머물러 있었고 성인이 된 이후론 일부러 집을 떠나 먼 대학교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였는데 그 시절이 마치 자기의 구원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이곳저곳 자유롭게 여행 다니면서 지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집을 떠난 것만으로도 해방감이 들더라고. 아무튼 나는 지조라고 모르는 우리 아버지가 싫어. 아버지가 친 사고들만 생각만 해도 답답해.
그러니까 당신도 결혼 후에 우리 아버지한테 잘하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 없어. 아버진 고마움 같은 거 모르시는 분이야. 남편은 시아버지에 대한 혐오감을 적잖이 드러냈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저 역시 어쩐지 긴장되는 마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시아버지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으셨어요. 좋은 말로 하면 자신을 굉장히 잘 꾸미는 스타일이셨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인 그 정도가 지나쳐 허풍도 있으신 분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놀랐던 점은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다 갑자기 카페에 나가 차 한잔을 하자고 하시길래 같이 나가게 되었는데, 아버님이 글쎄 흘긋흘긋 지나가는 여자들을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자기보다 30살은 좋게 어린 젊은 여자들을요. 보는 제가 다 민망해요. 얼굴을 돌리고 남편도 너무 창피했습니다. 물론 결혼 후엔 시아버지의 이런 면모를 더 속속들이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결혼을 했을 때만 해도 당시 제게 시어머니는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며 질릴 대로 질린 상태라 하셨고 여자라면 신물이 난다고 하셨거든요. 난 여자라면 이제 학을 떼고 싶다. 차라리 지나가던 걔랑 결혼을 하라면 했지. 에이, 그 여잔 싫어. 거기다 내 나이 또래 여자들은 다 주름도 짜글짜글이고 이쁘장하지도 않지. 우리 진주 정도면 모를까. 그런데도 아버님은 그것도 저희 앞에서 하신 말과는 다르게 아버님보다 최소 10살은 어린 누군가를 만나셨고 저희는 원치 않게 자주 여자와 팔짱을 끼고 다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답니다. 뭐 여기까지였다면 감당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시아버지를 능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저의 시댁살이가 험난하겠구나 바로 예상할 수 있었죠. 큰형님 역시 시아버지 못지않게 범상치 않은 분이셨는데요. 큰아주버님이 장가를 일찍 들어 형님은 비교적 이 집안에 일찍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큰형님에게 이것저것 배우려고 많이도 물어보고 새벽부터 일어나 명절 준비 음식도 제가 앞장서 해가곤 했답니다. 그런데 큰형님은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매사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저게 마음에 안 든다 히스테릭을 부리셨어요. 형님의 그런 태도는 저를 너무도 지치게 했는데요. 아유 동서 이거 전이 너무 짜지 않아? 소금 좀 작작 넣지 그랬어. 아 형님 제가 신경 쓴다고 썼는데 부족했나 봐요. 죄송해요. 조금 간을 덜 해볼게요. 저희 집이 조금 간이 세거든요. 시댁에 왔으면 시댁법을 따라야지.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몰라서 어째? 뭐든 빠릿빠릿해야 이쁨 받는 거야. 내가 충고해준 거다 동서. 큰형님은 명절 때 해간 음식에도 저렇게 대놓고 퉁을 줄 정도로 큰형님은 얄미운 타입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사과랍시고 이쑤시개로 이빨을 들쑤시며 말하시더라고요. 동서, 내가 아까 말이 심했지? 아, 동서가 이해 좀 해줘.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 동서도 애 둘 키우다 보면 이해할 거야. 어찌나 애들이 말을 안 듣는지 이 엄마는 아주 개무시한다니까. 그러면 전 속으로 불쾌한 감정을 내보이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었죠. 억지로 장단 맞춰드리면서요. 게다가 큰형님에겐 이중적인 면모도 있었는데요. 큰형님은 제게 아버님의 험담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앞에선 온갖 사탕발림으로 아버님의 외모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실 아버님이 그렇게 젊고 이쁜 여자들을 만나오실 수 있었는 데는 예상하셨겠지만 가지고 계신 재산이 상당하셨어요. 젊은 시절 할아버님의 사업을 물려받아 크게 성공하셨고 그 돈으로 자식들도 공부시키고 새어머니도 자주 들이신 거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인데 큰형님은 아버님의 재산이 언젠가 자신에게 넘어올 날만을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게 너무 티가 나서 문제였지만요. 어느 날 아버님께서 백화점에서 명품 정장을 사입고 들어오신 날이었는데요. 갑자기 형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물개 박수를 치며 어머 아버님 이 정장 너무 멋지세요. 세상에 아버님 요즘 운동하신다고 하셨죠? 동서 아버님 좀 봐 정말 멋있지 않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더니 한참을 그렇게 아버님을 칭찬하며 비행기를 열심히 태우더라고요. 그런데 30분이나 지났을까요? 아버님이 방에 들어가시자 바로 등 돌려 늙은이가 온갖 주책 부리는 것 좀 봐. 징그러워 죽겠다니까. 안 그래 동서?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리고 사는 김에 며느리 것들 좀 사가지고 오지. 어떻게 자기 것만 쏙 싸우나 몰라 하며 험담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담담히 대꾸했더니 더 황당한 말을 늘여놓고요. 네, 아버님이 워낙 꾸미는 걸 좋아하시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나이에 저게 뭐 하는 짓이라?
하여튼 돈 있는 사람들은 이래서 문제야. 아니 그것보다 우리 남편 요즘 회사에서 실적도 안 좋고 애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은데 아버님이 돈 줄 생각을 안 하시네? 혹시 동선에 비상금 같은 거 없나? 네, 화제가 갑자기 저에게 비상금이 있냐 하는 그런 이상한 화제로 은근슬쩍 운을 띄우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당황해 저희 부부 2명 다 월급이 많지 않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라 하면 곧바로 실망하는 기색을 내비추시었죠. 마치 제가 있는데 돈을 안 준다는 듯이 의심도 하시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열이 받을 땐 이런 때였어요. 아, 그렇지 아무래도. 그래, 동서나 서방님이나 안쓰럽게 살아. 동서도 나름 부잣집 시댁에 시집 온 건데 뭐 콩고물 하나 떨어지는 것도 없으니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우리 그이처럼 대기업 다니며 고연봉 받는 것도 아닌데 둘 다 자격증이라도 따서 이직 준비라도 하지 그래? 언젠가 애 낳고 살 거 아니야. 딩크족 뭐 그런 거 아니지? 아, 네. 형님,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충고는 감사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 부부 둘 다 안정적인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벌어들이는 월급도 크진 않지만 적지도 않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대기업 다니시는 아주버님을 내세우며 비하하고 무시하니 적잖이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날카롭게 말이 나갈 때가 많았어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형님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면서 서로 대면대면해지고 연락하는 것도 원래는 제 측에서 많이 하곤 했는데 언젠가부턴 명절이나 중요한 행사 이외엔 연락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형님이 들어오시며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사실 큰아주버님은 워낙에 과묵하시고 말씀을 길게 하지 않으시는 편이라 어색한 사이였는데요. 그에 비해 작은 아주버님은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감정에 솔직하신 편이라 가끔 봐도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이었어요. 작은 아주버님 역시 시아버지의 여자 문제를 불편해하셨는데 남편과 똑같은 어린 시절을 공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제수씨, 성주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정말 그때 우리 형제들이 서로 끈끈해지지 못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 때문이라니까요. 아버지가 매일 집에서 다툼만 하시니 저희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아무튼 아버지,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는데 말이죠. 그나저나 이번 달에 명절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보니까 형수님 계속 안방에 들어가 계시고 재수씨만 일하시던데. 아, 그렇게 말해주시니 감사해요. 그나저나 저번에 챙겨주신 선물 너무 감사했어요. 작은 아주버님은 제가 고생하는 걸 남편만큼 알아주고 이해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좋은 여자 만나 가정을 꾸렸으면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본인은 결혼을 간절히 원하시는데 막상 마음에 맞는 여자를 못 만나고 계셨거든요. 남편은 탈모가 오고 있는 작은 아주버님 머리숱이 문제라며 결혼하길 틀렸다고 혀를 찢찢 찼지만 저는 작은 아주버님의 인성을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분명 좋은 여자가 나타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주버님께서 어느 날 전에 없던 들뜬 얼굴로 연애 3개월 만에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어요. 말하자면 저의 작은 형님 되실 분이었는데 첫인상은 굉장히 수줍고 조용한 인상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지내다 보니 그와는 다르게 상당히 강한 자기주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동서, 내가 전에 말했던 거 기억하지? 난 위계질서가 확실히 잡혀있는 게 좋다고. 저번에 동서가 아버님 생일 준비한다고 했던 거 말이야. 난 동서가 막내이니 더 많은 걸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큰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당연하지. 원래 이런 건 막내가 다 하는 거야. 나도 우리 집에서 막내딸로 자랐지만 언니 오빠들한테 죄다 지면서 살아줬어. 동서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 형님, 죄송한데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신 이것들을 다 만들긴 어려워요. 주신 목록 보니 음식 가짓수가 10가지나 되는데 이걸 저 혼자 다 하라고 하시는 건 무리예요. 형님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뭐 힘들다고 이까짓 걸 못해? 나이도 어리고 애도 없으면 시간이야 남아 돌 텐데 대체 무슨 꾀를 그리 부리려 드는 거야? 큰형님, 막내 동서 원래 이랬나요? 한마터면 군대인 줄 알았어요. 작은 형님은 저를 무슨 신입 다루듯 모든 명령조로 말하시고 제가 도와달라 하니 그것마저도 꾀를 부린다며 비난하더라고요. 처음에야 형님들이시고 나이도 있으시니 제가 참아보려 했지만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날이든 무슨 행사가 있든 일감을 죄다 저한테 모으려고 하질 않나. 설거지거리가 한두 개가 아닌데도 모두 저에게 시키려 들질 않나. 정작 꾀부리는 건 자기들인데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우린 아버님 옆에서 웃어드리잖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우린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이 정도는 막내 동서가 해야지. 심지어 큰형님은 저런 식으로 웃으며 합리화하곤 했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씩씩대며 와서 설거지거리를 돕고 부단히 몸을 움직였죠. 남편도 사실 두 형님들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명절날만 가면 제가 가장 하찮은 대접을 받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남편을 달래며 명절 끝나고 우리끼리 여행이라도 가서 마음을 쉬고 오자 제안했어요. 그때는 두 형님들과 겨루어 이길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 작은 형님이 남편을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옆에서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시아버지로부터 막내를 부려먹는다는 한 소리 들을까 겁이라도 났는지 급하게 와서 제 남편을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이런저런 핑계대면서요. 어이가 없었죠. 작은 형님 역시 큰 형님처럼 시아버지의 재산에 눈이 돌아간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형님들 다 저를 하녀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도 완전히 감정을 드러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으며 더 참다간 병이 나겠다 싶어 폭발하게 된 거였는데요. 그날은 큰아주버님의 생신이었어요. 갑자기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저를 단톡방에 초대하더니 아주버님 생일 장소를 어느 호텔로 할 건지 조사하고 예약을 해놓으라 하더라고요. 알아보는데 뭐 시간 별로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건 동서가 후딱해서 최고 좋은 것으로 예약해놔. 알았지? 그래, 우린 동서만 믿고 있을게. 지금까지 이런 일은 큰형님이 직접 알아본 곳에서 먹거나 큰형님 집에서 한 끼 같이 하곤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질서가 바뀐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로 연이어 야근 중이었어요. 몸도 피곤하고 가뜩이나 장염으로 고생 중이었는데 열이 올라오더라고요. 큰아주버님을 생각해 일단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괜찮은 호텔의 레스토랑에 자리를 예약하고 간단한 생일 선물까지 준비해 나갔는데요. 일단 제 기분과는 달리 생일 파티 자리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엔 아버님의 외모 칭찬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요즘 만나시는 여자분 이야기, 그리고 큰형님의 자식 이야기, 작은형님이 최근에 인터넷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며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불고 선물을 전달해드리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아버님은 크게 돈을 투척하셨고 저희 부부는 건강식품과 아버님이 자주 입으시는 니트를, 작은 형님네는 저희 부부와는 달리 꽤나 비싼 명품 지갑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자마자 큰 형님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었고 작은 형님은 묘하게 비틀린 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퉁을 주더군요. 정확히 말하면 저에게요. 화장실에 가 손을 씻고 있는 제게 다가와 이러더군요. 아니 동서, 아무리 선물이 정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주버님 생신 선물에 그까짓 건강식품 선물이 말이나 돼? 그 옷은 또 뭐고? 명품이 아니면 줄 생각을 말아야지. 못 사는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앞으로 동선 선물하는 예절부터 똑똑히 배워둬야겠어. 내 남편 생일에도 그런 걸 선물이랍시고 들고 오면 안 될 테니까. 저는 나름대로 저희 예산선에서 최대한 괜찮은 걸 고른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배가 또 살살 아파와 말할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는데요. 작은 형님은 그런 제 반응을 우습다는 듯이 내내 비아냥거리다. 아, 그리고 말이야. 계산은 막내 동서가 해. 선물도 저런 걸 들고 왔는데 계산이라도 해야 면이 서지 않겠어? 큰형님 기분 언짢게 하지 말고. 다시 말하지만 나는 위계 질서가 중요한 사람이야. 막내 동서도 자기 지위에 맞게 행동했으면 좋겠네? 도대체 저희 지위라는 게 뭘까요? 막내 동서요? 전 막내 동서란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고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드리기로 결심했어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보란듯이 계산대를 지나쳐버렸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선물을 전달해드리면 생일 주인공이신 아주버님이 기분 좋게 사시곤 했으니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였죠. 이를 모르던 아주버님은 당연하게 카드를 꺼내들어 계산하셨어요. 꽤나 비싼 호텔 음식에 인원도 8명 되었으니 못해도 100만 원은 넘었을 테지요. 순간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눈짓을 교환하더니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말도 없이 부들부들 떨면서 말입니다.
속으로 고소한 마음에 웃으며 그 장면을 보다 남편 차에 타려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작은 형님이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제 머리를 강타한 겁니다. 제정신이야? 내 말이 못같이 들려? 동서, 오늘 혼 좀 나야겠네. 큰형님, 서방님 지금 없죠? 없어. 지금이야. 두 사람은 주변을 잠깐 두리번거리더니 저를 골목길로 질질 끌고 가려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너무 겁이 났어요. 마치 학창시절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이들처럼 행동하는데 표정도 거의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친정엄마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오빠와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시며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주야, 넌 언제든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근데 어른이 되어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많을 거야. 돈에 속박되어 살아야 할 때도 있고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할 때도 있을 거고. 하지만 엄마 말 절대 잊지 말아라. 힘들 때일수록 기억해야 해. 사람한텐 자유의지가 있어. 당시 어렸던 제게 엄마가 하신 말씀은 아리송했지만 지금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전 동시에 팔을 뿌리치며 두 사람을 모두 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이 손 놔요! 한 번만 말할 테니 잘 들으세요. 도대체 둘이서 무슨 작당을 하고 돈까지 계산하게 하려는 수작을 부린진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안 통해요. 저한테 예약하게 시킨 것까진 군말 없이 따라드렸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를 얕보고 부려먹고 막말하시는 거 아무리 형님이라 해도 참아드릴 수가 없네요. 한 번만 더 이렇게 물리적인 행위하시면 저도 똑같이 해드릴 거예요. 제발 기억하세요. 아셨어요? 하마같이 생긴 제가 갑자기 폭발하자 순간 두 사람은 얼떨떨했는지 조개처럼 꾹 입을 다물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전 빠르게 골목길을 나와 남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났는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온 기분에 그런 것 같아요. 나 더 이상 당하고 살지만은 않을 거야. 더 이상 안 질 거야. 울음을 끄끄거리며 내가 내뱉은 말에 남편은 무슨 일인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가는 길 제가 좋아하는 쭈꾸미를 사주며 장하다고 기특하다며 저를 격려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후 형님들은 감히 저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슬금슬금 피하기까지 하더라고요. 큰형님은 제가 또 언제 폭발할까 무서웠는지 어린 시절 자기를 괴롭히던 여자애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말까지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그렇게 집안의 평온이 드디어 깃들며 이제야 일이 균등하게 분배되기 시작했어요. 명절에도 행사에도 각자 할 일만 해가면 되었고 아버님 옆에서 열심히 비위 맞추던 두 사람은 저를 따라 과일도 깎고 허드렛 일도 해야 했죠. 그런데 왜? 인생은 사건의 연속인지 어느 날 아버님께서 새 시어머니시라며 저희에게 고운 여성분을 인사시키게 된 겁니다. 아버지 또 결혼을 하시겠다고요? 시까지 올리려 한다. 이 나이에 뭐 광고한다고 남들은 욕해도 나만 좋으면 되지 안 그러냐? 다들 참석해서 축하해주길 바란다. 며느라가들은 시어머니라 생각하고 잘 모시고. 아이고, 그러진 말라니까. 저기 새 시어머니라 생각하면 어려울 테니 그냥 편하게 생각해줘요. 그토록 늦은 나이에 새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오실 줄은 그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터라 형님들에 이어 아주버님들 저까지 모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결혼식까지 올리고 싶어 하시니 더더욱 그럴 수밖에요. 형님들은 이미 재산을 저 여자가 가로채려 들지 모른다며 새 시어머니의 자식들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신 뒤였습니다. 두 사람이 한 대화를 들었어요. 아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몰아내야 한다니까. 맞아요, 형님. 딱 봐도 여우같이 생겨서는 그 여자 자식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죄다 양아치처럼 생겨서 폼파리 같은 거나 하고 있어요. 하지만 새 시어머니 역시 만만치 않은 분 같았습니다. 두 형님들이 기센 만큼이나 새 시어머니도 자기가 상대해야 할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느낌이었죠. 심부름을 시키는 등 시어머니 노릇은 하지 않으셨지만 형님들이 하는 말에 고분고분 져주지도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 큰형님은 대놓고 시어머니의 외모나 자식들을 돌려가곤 했는데 대꾸조차 안 하시며 무시해버리시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아버님에 대한 재산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형님들은 눈에 불을 켜고 아버님 댁을 수시로 방문하여 시어머니에 대한 험담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또 무슨 작전을 짜는 건지 시어머니 뒷조사에도 열심이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는 얼떨결에 끼어있다 새 시어머니와 조금 가깝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저도 아버님이 데려온 여자분이란 사실만으로 약간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재산을 노리고 오신 게 아닐까 하는 편견이요. 사실 아버님 나이가 젊으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곱고 예쁘신 분이 왜 굳이 우리 아버님한테 시집을 오려 할까 의문스럽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아버님도 새 시어머니도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난 결혼식까지 하는 건 원치 않았어. 근데 이가 박박 우기지 뭐야. 나이 먹은 게 자랑은 아니지만 추한 것도 아니라고. 창피하긴 해서 간소하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영 저희 말이 틀린 것 같진 않아. 너와는 달리 큰 며느리들은 내가 저희 돈 보고 왔다 생각해서 날 싫어하던데 그건 아니란다. 나는 돈 계산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 거와는 거리가 멀게 살아있어. 믿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아버님이 들여오신 새시어머니는 그저 식당에서 한평생 일만 하시던 분이었고 젊었을 적 과부가 되신 이후론 삶이 퍽퍽하고 고단했는데 아버님이 꽤나 위로가 되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자꾸 뭘 사들고 오고 꽃 같은 걸 사다 바치고 하니 나도 마음이 흔들린 게지. 자식만 키우고 살다 보니 마음이 외로웠나 봐. 나도 딸이 있는데 진주 너랑 닮아서 더 마음이 가네. 새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형님들과 달리 제가 편견을 갖지 않고 대해드리고 존중해드리니 고마워하시기도 하셨고요. 아버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남편만을 초대해 저녁을 함께하기도 하며 고마움을 표현하셨지요. 아버님도 새시어머니로 인해 성격이 조금 바뀌셨는지 점잖아지신 기색이 보이셨는데 그런 두 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두 형님들이 하이에나처럼 본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진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자들의 기싸움이 그렇게 살벌하고 무서운 건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휘말려 보니 알겠더군요. 막내 동서, 이리 좀 와볼래? 내가 다른 게 아니고 허리를 다쳐서 화장실 청소를 못하는데 막내 동서가 좀 도와줬으면 해서 괜찮지? 큰형님,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아우, 제가 갈까요? 아니야, 동선 일하느라 힘든데 막내 동서가 해줬으면 좋겠네. 그날은 아버님이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려다 허리를 삐끗하셔서 큰형님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큰형님이 저에게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저는 쌓인 설거지를 하기로 했는데 말이죠. 네, 큰형님이 다시금 저를 부려먹으려 들더라고요. 마치 경고같이 느껴졌습니다. 새 시어머니와 아버님과 가까워지니 경계를 지키라는 경고요. 제가 혹여나 아버님 마음에 들어 재산을 가로챌까 겁나시는 거였죠. 전 그 속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더 대응하지 않으려 했답니다. 죄송한데 형님, 저도 그건 무리겠는데요. 설거지를 해야 해서요. 뭐야? 아니 청소하라면 하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형님, 막내 동서 너무 버릇이 없는데요? 지금 시부모님 뒤에 숨어서 자기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버릇이 없다며 히스테릭을 부리고 구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유치한 행동에 어이없는 실소가 터져 나오는데 그때 아버님이 등장하셨어요. 시어머니와 함께요. 아니 왜 이런 소란이 있는 게야? 말을 들어보니 며느라가 둘이서 지금 막내 아이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려 했나 봐요. 막내 애가 안 되는 사정인데도요. 아이고 이게 정말이냐? 큰애 네가 말해봐라. 아버님, 저는 그게 아니고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님. 시어머니가 다행히 이를 모두 듣고 차분히 전달해 주시자 아버님의 안색이 급격히 안 좋아지시더니 두 형님들을 질책하더라고요. 형님들은 아니라며 끝까지 발뺌하다 결국엔 맞다고 토로하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말하다 돌아갔습니다. 울면서 말하는 걸 듣고 있으니 새삼 왜 저렇게 힘들게 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란 욕심에 눈이 멀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상황을 해결해 주신 시어머니에게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시어머니가 저를 개인적으로 챙겨주시는 일이 많았어요. 특히 제가 임신을 하고 입덧이 심해 고생할 때 멀리 계신 친정엄마 대신에 와서 이것저것 만들어주고 가시기도 하셨지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조차 마음이 열렸나 봐요. 난 새어머니 들어오신 거 좋다? 처음에 아버지가 또 여자를 들여오나 싶어서 싫었는데 당신한테 잘해주잖아. 형수님들과 사이 중재도 잘해주시고 아버지에겐 과분하지만 현명하신 분 같아. 남편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제가 임신을 하는 동안에도 세계를 여행하고 계셨는데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자 저를 보러 오시겠다고 급히 몽골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티켓을 끊으셨답니다. 집에 온 엄마는 제 배부터 살피시더니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엄마와 남편의 보살핌을 받으며 새로이 태어날 새 생명을 축복받고 있으니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 참고로 두 형님들은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비아냥거리기 바빴어요. 아마 전번 일로 자신들이 혼난 게 억울했었나 보죠. 축하해 동서. 근데 애 키울 여력이 되나? 돈이 부족하지 않아? 서방님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그이 회사에 취직이라도 시켜줘야 하나? 대기업 다니는 아주버님 둔 첫째 형님네나 둘째 형님네나 똑같았어요. 둘째 형님네는 특히나 아주버님의 사업이 더 승승장구되어 잘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톡방을 말없이 나가버리며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장 소중한 건 제게 아기이자 곁에 있는 남편이었으니 그런 부정적인 곳에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제가 출산을 하고 한창 육아에 치여 살면서 새 시어머니께서 간간히 방문에 도와주러 오셨는데요. 감사하게도 육아용품 같은 것들을 사들고 오실 때도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저를 불러놓고 힘겹게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조금 어색한 기색으로 말씀을 꺼내시길래 무슨 말인지 궁금했는데 들어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의외의 말씀이셨습니다. 저기 곧 어머니 제사가 있다고 들었어. 내가 제사 음식을 준비해볼까 하는데 그래도 한평생 식당에 일해서 음식 솜씨는 나쁘지 않으니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을까 해서 말이야. 아, 네, 그럼요. 안 될 거 뭐 있나요? 저야 감사하시죠. 어머님, 그럼 저도 같이 도울게요. 어머님 혼자 준비하기 힘드시니 그날 일찍 집으로 갈게요. 어머님이 먼저 꺼내신 말씀에 남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새시어머니 입장에선 얼굴 한번 못 보신 분인데 남편과 아주버님의 친모인이 챙겨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애틋하잖아요. 시어머니는 늘 지내오던 제사였기도 했으니 이왕 하는 거 정성을 다해 차려드리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함께 돕기로 하고 형님들에게도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 아니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고? 막내 동서 그럼 시어머니랑 둘이서 하면 되겠네. 왜 우리까지 끼워서 하려고 하는 거야? 난 요즘에 애 키우느라 바빠. 우리 애 지금 영어 성적 떨어져서 난리도 아니라고.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남편 회사에서 일 도와주고 있느라 하루 쉴 여력도 없어 죽겠는데 무슨 제사 음식까지 준비해. 막내 동서랑 시어머니가 하기로 했다며. 그럼 둘이 해. 하기야 이런 건 원래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안 그래요 형님? 지금까지 제사 준비를 해왔던 두 사람이 전번 날 여러 핑계를 대며 제사 음식 준비에서 빠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사 음식 준비가 쉬운 일도 아니고 다짜고짜 빠지겠다고 하는 형님들에게 화가 났어요. 거기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 돈이 없으면 이런 거라도 하면서 시댁에 보탬되고 그러는 거야? 우리 아버님 용돈도 평소에 넉넉히 드리고 하니 그런 거 참여 안 해도 되겠지만 막내 동서는 우리와 사정이 다르잖아. 그건 너무나 모욕적인 발언이었어요. 화를 내려 하기도 전 작은 형님 역시 열심히 거들더라고요. 맞아요, 큰형님. 서방님이나 동서 둘 다 돈 없는 월급쟁이들이니 이럴 때라도 어른들께 잘해야죠. 아니다. 동서는 이제 육아하느라 돈도 못 버니 더 큰일이네. 뭐라고요? 지금 두 형님들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동서? 너무 맞는 말이라 찔려? 그러면서 형님들은 자기들이 아버님을 모시고 이번에 해외여행에 가기로 했다며 그런 비행기 티켓 값을 끊을 자신이 없으면 그런 거라도 해야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버님께 눈물 쏙 빠지게 혼나고 정신을 차린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돈으로 사람의 환심을 사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었더군요. 작은 형님은 통화가 끝난 후 비행기표 티켓 사진까지 보내주며 앞으로 그런 허드렛 일은 저와 시어머니 둘이서 하라는 문자까지 날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 몸 전체가 부들부들 떨려오는데 남편에게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조금 진정이 되고 난 후에야 남편이 들어왔을 때 잠시 산책을 하러 나가자고 하곤 겨우겨우 이 말을 전했는데 남편 역시나 듣고 단단히 눈이 돌았어요. 어쩐지 아버지가 형수들이랑 해외여행 간다고 하시더니 이럴 줄 알았어. 두 사람 진짜 대단하다. 대체 형들은 그런 형수들이랑 어떻게 사는 거야?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전화하겠다는 걸 겨우 말리었고 저와 남편은 그날 공원에서 서로 힘든 감정을 나누며 한참을 분을 삭히다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힘겹게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허나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출산 후 몸이 다 낫지 않은 상태라 적극적으로 음식 준비를 돕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말을 고르다 솔직하게 형님들은 시간이 안 되시고 저는 몸이 조금 아프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괜찮다며 자신이 직접 다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 혼자 해도 충분해. 전이랑 몇 가지만 하면 되니까. 천천히 준비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렴 아가. 너도 몸이 아직 성취하는데 아기랑 있어라. 그래도 어머님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드세요. 어머님은 절대 오지 말라 하셨지만 저는 당일 어머님이 걱정되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힘든 몸을 끌어안고 아기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가니 이미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어 깜짝 놀랐는데요. 적어도 3, 4일 전부터 준비를 하신 듯 여러 종류의 음식들이 이미 차려져 있더라고요. 보니 음식 재료값만 해도 30만 원은 들어갔을 것 같아 죄송스러웠어요. 얼른 뭐라도 돕기 위해 천천히 전을 부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자꾸 전을 부치는 손이 떨려왔어요. 어떻게든 겨우겨우 마무리를 해나가는데 그때쯤 형님들이 들어왔고 저를 보자마자 어머 막내 동서 고생하고 있었네. 우리가 일이 있어서 못 도와줬어. 일을 어쩌지? 미안해서. 라고 하며 하나도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짓거리더라고요. 모른 채 하고 마저 밤을 쌓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뿌얘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몸이 정말 이상하다는 게 느껴졌지요. 그 사이 형님들은 재빠르게 시아버지 옆에 찰싹 달라붙어 해외여행 때 쓰고 갈 선글라스를 주문해놨다며 떠들고 있었고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테이블을 손으로 붙잡고 있었는지 갑자기 옆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더군요. 막내 동서 왜 그래? 아니 지금 혼자 일했다고 시위라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막내 동서 적당히 좀 하지. 일은 동서만 했어? 우리도 일하고 왔어. 하여튼 집안에 저런 사람들이 한 명씩 꼭 있다니까요. 그깟 제사 음식 한다고 생색을 내니 10번 시켰다간 아주 죽겠네. 죽겠어? 그만하세요 형님들. 제가 대항하자 그때부터 작은 형님과 큰 형님은 더 신이 난 듯 번갈아가며 저와 남편을 입방아에 올려 쿵쿵 찌어대기 시작했어요. 자기네들 집 수준과 비교하면서 심지어 저희 아이까지 겨냥하더라고요. 이번엔 미국으로 해외여행을 가는데 부모가 경제력이 없으니 우리 애기는 그런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지 않겠냐고 불쌍하다면서 말이죠. 그 말에 머리가 핑그르르 더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쥐고 있던 밤을 손으로 모조리 으깨어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마저 들었죠. 저는 고개를 돌려 겨우 형님들 쪽을 쳐다보며 노려보았어요. 그러다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앉았는데 큰형님이 그러더군요. 저 년이 또 지랄쇼하고 있네. 그때는 부엌에 저와 형님들 말곤 없었는데 급기야 저한테 저런 욕까지 하더군요. 기야말 충격을 받은 것도 잠시 남편이 달려와 큰형님과 작은형님의 뺨을 번갈아 쳤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를 기운도 없이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렸고요.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죠. 그리고 응급실에서 꽤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제가 목격한 게 허상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보가 쓰러지는데 형수들이 한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손을 올렸어. 정말 난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왜 그간 자세히 말 안 했어? 정말? 그럼 내가 본 게 진짜야? 옆에서 어머님과 아버님은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말릴 새도 없었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어 아버님은 두 아이들이 그런 짓을 당해도 싸다면서 왜 홀로 미련하게 당하고 있었냐며 저를 다정하게 질책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마음이 약해 그런 거라며 감싸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버님들로부터 집안 식구 모두가 거실에서 형님들이 저에게 하는 일방적인 욕을 모두 듣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한 말이었지만요. 일단은 다행히 검사 결과 별 이상은 없고 과로로 인한 것이었다는 결과만 얻은 채 응급실에서 나왔는데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큰형님과 작은형님 두 분이 무릎을 꿇고 저희 집 현관문 앞에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 두 형님을 쳐다보았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동서, 아버님이 우리한테 재산 안 주신대. 각서까지 쓰시겠대. 동서가 잘 좀 말해주면 안 될까? 나 뺨까지 맞았어. 알잖아. 나름대로 벌 받았으니 그걸로 충분하잖아. 어? 그래 동서. 우리가 잘못했어. 나랑 이혼해야만 재산 주시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길 재간이 없어. 미안해 동서. 용서라는 말 지겹겠지만 우리 자식을 봐서라도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결국 돈 때문이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이번 일로 단단히 화가 나셔 재산으로 위협을 하시자 꼼짝 못하고 저리 싹싹 빌고 계신 거였지요. 저는 남편에게 잠시 밖에 나가 있어 달라고 한 뒤 두 사람을 지나쳐 문을 열어 젖힌 후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형님들, 그럼 청소부터 하세요. 뭐? 화장실 청소부터 하시라고요.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파서요. 제 말에 두 형님들은 아무 말 못하고 변기 청소부터 하면 되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더군요. 아마 자신들이 한 말을 고스란히 제가 했으니 왜 이러는지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기분 좋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형님들은 저를 볼 때마다 이런 짓을 하셨어요. 저는 형님들 용서할 생각 없어요. 돈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인광보니 알아서 해결하세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듯 한 말에 두 형님들은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셨고 얼마 후 잠잠하던 시댁엔 큰 파장이 불어왔어요. 바로 둘째 형님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간 아주버님과의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는데 저에게 했던 일을 알게 된 아주버님이 형님과 갈등을 일으키다 끝내는 이혼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되셨더라고요. 아마 그분들 사이에 이미 존재했던 갈등의 폭이 꽤나 크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혼을 쉽게 선택할 리 없으니까요. 둘째 아주버님은 직접 제게와 사과까지 하셨는데 저는 그간 잘해주신 아주버님을 생각해 이미 지나간 일이고 마음에서 많이 잊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부채감이 많이 남으셨는지 어떻게든 금전적으로라도 보상해주고 싶으시다며 저희 부부에게 꽤 큰 돈을 남기셨어요. 남편에겐 높은 연봉으로 일자리를 제안하셨고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요즘 저희 남편은 아주버님 회사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도 못지않게 열심히 육아 중이에요. 전처럼 부부끼리 여행을 못 가 아쉽긴 하지만 아이를 키우니 그전의 삶은 무척 개인적이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세상을 보는 시야나 제 삶이 많이 바뀌는 걸 느끼는데요. 아직은 초보맘이지만 언젠가는 육아에 익숙해지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 글을 끝마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